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남자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았지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썩어 문드러진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으며 지금은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의 기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욕심을 버린 순간에 비로소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는 걸 보니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매로 결혼했었어요.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말단부터 한같은 일을 하며 처음 만났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자주 찾아오시는 동네 반장님이 조선을 해주셨어요. 일단 나를 믿고 한번 만나봐야 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회사 다니다가 몇 년 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부터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분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인데 벌이도 괜찮고 인물도 좋다는데요. 시어머니 자리도 사람이 참 좋아서 마달인데도 결혼하면 분가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호르몬인데도 마다들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어디서 나올까요? 흔한 줄 알아왔는데 그간 내가 성사시킨 혼사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런 자리는 정말 흔치 않아요. 내가 선영씨니까 특별히 주선하는 거예요. 반장님의 말만 들어보면 이 자리가 확실히 내게 맞는 곳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왜 내게 선택되었을까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고 결혼할 마음도 없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찾아와서 수도 없이 손자리를 내밀며 결국 맞선 자리에 나가 재았죠. 제가 선택받은 6살 많은 남편은 반장 아줌마 말대로 좋은 사람 같았답니다. 그쪽도 제처럼 강제로 끌려나온 자리였을 텐데도 싫은 태도는 보이지 않고 매너 있게 대해 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반장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수정 씨는 아직 젊어서 즐길 때 아닐까요? 오늘은 그냥 점심만 맛있게 먹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항상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했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날 유명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근처 고궁을 산책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선을 거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퇴근하려고 사무실로 나가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같이 저녁을 먹지 않겠나요? 그의 이전 모습과는 달리 여유롭게 보이던 남편은 그런 사람으로는 너무 차려입고 온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직장까지 찾아온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수년간 만나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셔서 잠시 헤어진 상태이었고 그 사이에 저와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시간을 가졌지만 최근에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복수인가 싶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린 여자보다 먼저 결혼할 생각으로 서둘러 혼천을 물색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관심을 끈 사람이 저였던 것이죠. 그때까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제게 남편은 저돌적으로 나타나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매일 퇴근 시간에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일은 물론이고 몰래 우리 부모님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물질적인 공세로 우리 부모님과 제 동생의 호의를 사기 위해 노력한 남편은 결국 결혼을 승낙받아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 확정된 뒤에도 결혼 전까지의 시간은 남편과 다시 만나고 결정하는 과정이 단 2달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입속에 혀처럼 달콤한 말만 한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써 분가를 조건으로 삼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결혼식이 코앞이라 아직 마땅한 집을 찾지 못했지만 일단 집에 입주해 살아라. 길어야 마디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혼수를 일단 2층에 두어라.
분가를 하더라도 여전히 니들이 사용할 물건이니까 여기서 살 동안 사용하겠니?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믿었었죠. 설마 집안된 집안으로 한 약속을 무책임하게 어기겠어요. 그 애로서 손바닥을 뒤집듯 뒤집는 일을 몰라서 몇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사람과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지났습니다. 점점 더 친하게 지내려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했는데 가게에서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치고 화내기 일쑤였죠. 사람이 좋다 던 그 시어머니는 드라마에서 본 악덕 시어머니를 상상케 할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물을 아끼라며 꾸짖기도 하시고 세탁기를 사용하면 전기세나 물세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여 손빨래를 하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옆에 붙어서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를 해대셨죠. 그 중에서도 부드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동사무소에 출근한 동안이었어요. 제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고정된 수입이 들어와서 시어머니도 일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일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집안일은 다시 집안일대로 진행해야 했기에 제 몸은 힘들었어요. 집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은 시동생뿐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는 3살 차이로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골칫덩이로 취급된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싸움도 자주 다투고 가출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음은 따뜻해서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손빨래를 해주는 것이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어머니 화호공 하우스 요점터 살아맞죠. 몰래 자신의 옷과 속옷을 직접 빨아 입은 뒤 저녁에 퇴근할 때는 붕어빵 하나라도 사들고 와서 제게 건네곤 했죠. 말수는 적고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어도 제가 임신이 안 되어서 시어머니가 타박을 할 때도 나를 감싸준 건 남편이 아닌 시동생이었어요. 엄마는 남편과 혼자 가졌네요. 형한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형수만 잡아내 새끼 귀하냐. 남의 새끼도 귀한 법이야. 조금은 조심해. 이 자식아,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네 형수만 보이고 있고 너희 어미는 안 보이냐. 형수가 어떻게 널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널 배합한 거야? 이런 날까지 속이 문드러지도록 썩어가며 키운 거니 어미라고. 근데 내 앞에서 지 형수 편을 들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착한 아들이 남편 앞에서는 말대꾸 한 번 한 적이 없었지만 시동생은 달랐어. 자기 엄마라도 잘못했으면 편을 즐기는커녕 모진 말도 불사했어. 그래서 난 저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시동생에게 제대로 미운 털이 박혀 있었어. 거기다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어머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는 바람에 모자 사이는 더 벌어지게 되었어. 아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걸 며느리로 받아야 돼? 남편 앞서 보낸 것도 서러운데 이젠 며느리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냐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귀에 잘 안 들리는 동생이 있어서 그런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봐요. 친부모에 의해 버려져서 시설에서 자랐다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나온 후에 동생이 다니는 공장에 취직했는데 동생이 오랜 기간 돌봐주었던 것 같아요. 서로 정을 갖게 되어 동생이 제 방을 자주 오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동생의 성격상 자신의 자식을 키우는 여자를 내쫓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반대할 수도 있다고 대비해 정리 잠기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셨으니까요. 엄마가 반대를 하더라도 별 수 없어 이미 혼인신고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어차피 우리 나가 살 거니까 마주칠 일도 없겠지만 동서가 살던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하자고 하자. 어머님은 극도로 반대했어요. 애까지 배내를 코딱지만 한 방에서 살게 하겠다는 내가 모진 사람으로 보이나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으로 들어와. 불만은 내 형이 하면 되니까. 얼떨결에 분가를 하게 된 나는 내심 기쁜 마음이 들었지만 그동안 살아온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동서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살림을 설계한 시어머니는
저한테 그랬던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혹독하게 동서를 잡아냈어요. 매주 동서 시래기 망령해 가면서 동서 얼굴이 점점 더 상해가는 걸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알아봐도 비디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한 번도 싫다는 표정을 하지 않고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나갔어요. 결혼을 하고 몇 달 뒤에 분점에서 일을 시작한 시동생은 식당에서 바빠서 집안일에 싸우는 빠른 새가 없어서 동서의 외로움은 더 컸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동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내심 케미가 서로 안 맞았거든요. 나는 어려운 결혼 막내를 손쉽게 다가온 동서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아들을 낳자 시샘은 더해만 갔어요. 온 가족이 다들 아이에게 빠져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거든요. 그러다 산부인과에서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간 내 탓이 아닌 남편 탓일지도 모른다는 핑계를 댔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게 됐으니까요. 시댁에 들렀다 오는 날마다 남편은 더 제게 눈치를 줬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된 거야? 혹시 결혼 전에 난잡한 성생활을 했던 건 아니야? 여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이 내 첫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 때문에 당신이 속상한 건 알지만 나도 당신만큼 속상하고 힘들다고 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날카로운 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가 일하는 동사무소로 찾아왔더라고요.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동생이 가게 일로 바빠서 차마 얘기를 못했다며 저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귀찮았지만 이제 겨우 새 돌지나요. 애를 데리고 제 직장을 찾아온 동사를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같이 가주었어요. 그런데 대장암이라고 해요. 그럼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환자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족분들이 돌봐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 선생은 입술을 뚫어지게 보며 입술을 읽어내기 바빴어요. 그 말뜻을 알아챘는지 낮은 한숨과 함께 몸이 푹 가라앉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동사와 병원을 나서는데 자꾸 어린 조카가 눈에 밟혔어요. 난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동서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자식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생과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동생, 이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동생에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요. 병원에서 한 말은 다 알아요. 어떻게든 살 생각만 해야 해요. 동생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흐느껴 울었어요. 그리고는 혹시 자기가 잘못된다면 자기 아들 좀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걱정 마세요. 원인은 제가 돌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요. 동생은 독병에 대해 생각만 해야 해요. 동생이 판정을 받자 시동생은 가게 일도 팽개치고 전국을 돌며 동생 병에 좋다는 약이나 약초들을 사왔어요. 날랐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몇 달 뒤 동서는 세상을 떠나 버렸습니다. 동서가 사망한 후 시동생은 곧바로 끊고 술만 마셨는데 이런 작은 아들을 보는 시어머니는 저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망할년 기어인의 아들까지 데려가려는 거냐? 갈 거면 조용히 갈 것이지. 애초에 그런 건 집에 들이면 안 됐는데 애를 핑계로 내 집에 들어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죽어서도 지옥불에 태울 생각이라니. 그날 어머니의 독설을 듣고 시동생은 미쳐가는 사람처럼 길게 욕을 했습니다. 날뛰었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간 시동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옳게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집안의 주초상인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걸 어린 손자 탓으로 떠넘겼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붓는데
비록 내 비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대로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 조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동서랑 했던 약속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는 동사무소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을 시키고 조카를 데리고 출근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오전에 할머니가 와서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요. 시댁에 다녀왔는데 조카가 없었고 어머님은 홀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어디에 계신가요? 조카를 데려가셨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집에 갖다 놓으라고 했던 년이 새끼를 잡아먹는 말을 부려서 밥을 입에 넣었는데 욕지기가 일었어요. 어디에 뒀어요? 어서 말해요. 그것이 어디 서 있냐는 게요.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가 데려다 키울 건데 내 치맛바람에 나한테 큰 소리를 치냐? 나가져서 키울 거예요. 어서 말해주세요. 몇 시간이나 붙들어 어르고 난 후에야 저는 어머님이 조카를 잘못 대하고 있는 시설을 알아냈고 그곳으로 가서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모르는데 구주에는 왜 데려와? 딱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큰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조카를 시설에 버리란 소리를 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저 어린 걸 어머니한테 키우라고 하겠어 아니면 당신한테 키우라고 하겠어. 게다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안 그래도 가게 사정이 안 좋아서 분점을 정리해야 할 판인데 그러니까 당신도 일을 너무 한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돌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설로 보내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돈이 왜 없어요? 도련님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보험금이 준비돼 있을 텐데요. 남편은 그 말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마 남편이 보상금을 노린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살부비고 살아온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동생의 목숨값을 탐내다니.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점포를 닫는다 해도 본전 매석만으로 충분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적지만 저도 벌고 있는데 조카 몫의 보험금까지 넘보다니 말이죠. 그래서 보상금과 보험금이 나오자마자 조카의 이름으로 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어버렸어요. 남편이 손대지 못하게 해요. 우리 집으로 온 조카는 한동안 엄마랑 아빠를 찾아다녔지만 어린 게 눈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얼마 지나자 더는 자기 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대신 저한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어머니에게 갈 때는 조카를 우리 친정엄마한테 맡기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카를 볼 때마다 못 잡아먹어 안달이 쳤거든요. 아마도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까봐 친가에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한글 문법에 맞게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동서 기일이 되었어요.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라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어서 젓가 약식으로 간단히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남편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화를 냈지만 어린 조카를 생기져라도 그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시동생 제사는 매년 시댁에서 지내고 동서 제사는 집에서 젓가 지냈어요. 조카가 잘했다면 둘이 지냈고요. 시동생 내외가 세상을 떠난 지 7에서 8년 정도 되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은행에 넣어둔 조카의 예금에 관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먹이고 입혀주었던 돈을 쓰는 것이 어때서 그 돈 좀 빼서 써도 괜찮다는 게 좋은 사업 투자 기회가 생겼다고 했어요. 돈을 빌렸는데 원금 그대로 가져와 줄 테니 예금을 찾아오세요. 남편은 그 후로도 행사처럼 툭하면 예금을 찾으라고 싸우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우며 조카 앞에서 예금을 지켰어요. 그러던 중에 남편과의 불안한 관계는 더 심해졌고 그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집에 들어와도 제게 신경도 쓰지 않았고
한 번은 맹장염으로 쓰러져 있을 때도 어디 아프냐고 묻지 않고 밥도 안 차려주고 성질을 내며 나가버렸어요.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정신 나갈 일은 없었어요. 하고 돌아온 조카가 저를 발견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고 바로 수술을 받았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료진의 말에 서러워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남보다 못한 사이라는 거요.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폭력에 가까운 폭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저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조카 때문이었어요. 그저 이 아이가 자라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조카는 시동생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직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어요. 말수가 적고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모습도 흐르는 아이였죠. 싸움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조카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진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꽤 강인한 모양이었어요. 체격도 다부진 것을 한눈에 봐도 어디서 맞고 다녔던 아이로 보이진 않았죠. 또한 시동생을 닮았다면 그렇게 닮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카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이 된 것은 동서를 닮아 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청각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자라면서 속 한 번도 썩인 적 없던 조카는 공부도 잘해서 대단히 원저를 해둔 것도 있어요. 없던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고 로스쿨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조카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은행에 넣어 두었던 예금을 조카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돈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 놀랍게도 학비 걱정 없이 다니게 되었죠. 머리 좋은 조카라서 그런 것인지 저는 들어도 모를 코인이나 주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인 것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동생 대신 조카를 키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제 인생의 위기 순간에 큰 도움을 받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저는 퇴직금우. 친정 아버지의 요양원비를 대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자기와 상의 없이 몰래 돈을 썼다며 이혼을 요구하려 한다면 뭐해요? 명확하게 우리가 부부인 상황에서 나에게 상의 없이 돈을 쓰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빼돌렸는지 몰라. 애도 못난 여자로서 소박하고 허위로 살아갈 수 있어. 너 내 집 돈을 빼돌려. 너 정신이 아니야. 부부는 이런 때에 부부라 불릴 수 있어? 나 맹장염으로 알아가면서 너 앞에 쓰러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부부라면 아내가 죽어가더라도 지지를 받고 굳게 서야 해. 그러나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렇게 저렴하게 되다니. 돈 앞에서만 부부인 것 같아. 전에 내가 살면서 친정에서 시원한 폰을 받아본 적 없어. 오히려 지금까지 당신의 어머니에게 드린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들은 얘기래. 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가져다 줄 때 내게 상의한 적 있었어? 어머니를 모셔 유럽 여행을 갈 때도 내게 한마디 말하지 않았잖아. 너와 어머니가 유럽에서 돌아온 것도 나중에야 식당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어.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나를 따지는 건 인연의 말이야. 응, 내가 우리 엄마에게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나도 효도 여행을 보내준 거잖아. 내가 어찌 내가 나서지 않고 그랬겠어? 하여튼 나는 더는 너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이혼하려고 해. 내 연금까지는 분할할 것이라는 말은 안 할 거니까 너도. 재산 분할이 뭐냐 하는 생각은 마라. 내 집도 결혼할 때 우리 쪽에서 마련해 준 거니까 탐낼 생각 말라고. 애도 못 나서 우리 이제 대까지 끊었으니 그 정도 양심은 있으리라 믿는다. 결국 남편은 빈몸으로 나를 내쫓겠다는 거였어. 소송을 걸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직장까지 그만둔 이 나이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겁이 나더라. 그때 생각난 건 로스쿨에 다니는 조카였어. 숙모는 이혼 문제에 조카를 끌어들이는 것이 창피했지만 그때 믿을 고디라곤 조카뿐이었어. 제 사업을 상속받은 조카는 아직
자기는 변호사 시험도 보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선배들에게 부탁했다.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이라고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혼을 앞두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저는 이혼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을 요구할 때 꼭 이유가 있기 때문이래. 남편 여자가 있는 거라고 너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내쫓으려고 수작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남편 뒤를 좀 밟아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30년이나 결혼한 삶을 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서 지인의 말대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이한 소식을 접했어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두 집 살림을 책임져 왔다는 사실인데요. 기이한 점은 그 대상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귀던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는 남편과 이별 후에 각자 결혼을 한 뒤 불륜 관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여자는 자녀 둘이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제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더군요. 여자는 반년 전에 이혼을 한 상태인데 아마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두 사람이 재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녀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던 것은 예전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인사를 드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그 여자를 진작부터 받아들였다는 게 놀라운 점이죠.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도 화가 나기보다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료를 받은 업체에서 추천해준 조카의 변호사에게 맡기고 소송을 진행했더니 남편이 달려와서 이제 내 뒷조사까지 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여자가 있어.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왜 여자를 만들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잖아. 내가 내 아이만 낳을 수 있는 여자였다면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어디서 건방지게 소송을 걸어. 당장 소송을 취소해. 이거 봐, 김성민 씨, 정신 차리세요. 나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거라고 어디서 그따구로 떠먹는 소리야. 그 여자가 누군지 내가 모를까 봐. 그래, 내가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그 여자잖아. 너 외도하는 거 내가 몰랐을까 봐. 그래, 예전부터 의심이 갔지만 툭하면 당신의 아이 못 낳는 여자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동안 참고 안 해봤어. 살았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이렇게 치졸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랑 재산을 분할하고 받아들여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니들도 너무 연민 많은 위선적이고 더러운 존재들인 것을 다 드러내야겠어. 앞으로 너희 식당에 여자 손님이 없을 거야. 나는 인터넷과 기타 매체를 통해 모두에게 그녀가 낳은 내 자식들이 어디서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를 보여줄 거야. 그땐 어떤 경우라도 난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내 부모들이 더럽게 살아왔는지 모두를 밝힌다. 더 억지로 가르칠 수밖에 없겠으면 가르치겠어. 그값이나 벌금 따위 날 두렵게 만들 수 없어. 내 목적은 내가 밖에 못 다니도록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해했어. 살벌한 제 경고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제발, 애들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면서요. 사실, 처음부터 애들을 건드릴 생각조차 없었지만, 그걸 빌미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더 받아냈어요. 이혼을 해 살던 집과 남편의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받았고 여전히 조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조카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만나 소송도 이겼고 제 남은 일생을 살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조카는 이참에 지금까지 못 해봤던 일들을 실컷 하고 살라고 했어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이름 오수정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 제 노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저를 가슴으로 품어주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숙모인 저를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비록 한때 동서를 쉬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풀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녀석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까지 사랑을 듬뿍 주며 행복하게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주변에 멋진 인연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